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공부 시작하게 된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시험이 1985년도 1회 시험부터 실시해서 지금 35회 시험까지 시행이 됐습니다. 처음에 1회 때 6만 명 정도 뽑았고요. 그리고 2년에 3천 명 정도 뽑다가 1999년 10회 시험부터 해마다 15,000명 이상은 선발합니다. 우리나라 시험 중에서 그래도 15,000명 이상 1년에 뽑히는 시험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인원이 적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 변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열심히 하시길 바라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인데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쉬운 과목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고득점 하기도 힘들고 한 70점 정도. 그 시험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100점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그래서 좀 못하더라도 50점은 받아야 되고요. 어려운 과목이라도. 쉬운 과목은 70점 이렇게 해서 평균 60점으로 합격하려고 해야지, 사이드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것도 실무라는 게 모든 과목이 다 실무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잡다한 내용이. 그래서 잡다한 내용 시험에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내용이 한 5문제 가까이 출제돼요. 그런 거는 제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100% 적중은 못 시킵니다. 제 강의가. 그래도 합격은 할 수 있습니다. 100점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계속 이제 떨어뜨리려고 많이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 우리 방문각 학원에 강의하고 있고요. 국제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서 강의하고 있고, 당국대 정책경영대학원 특수법무학과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 네이버나 다음에 아까 검색해보면 프로필은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 교재는 20페이지부터인데, 어쨌든 오늘 공부할 내용이 용어의 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 이렇게 3개 파트입니다. 처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은 오늘 하는 총칙,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총칙이라는 것은 총체적 규칙입니다. 민법에도 보면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 계약법 이렇게 있는데요. 총체적 규칙, 우리 법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총체적 규칙, 본문, 부칙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부수적인 규칙이죠. 보칙은 보충적 규칙이고요.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 큰 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령의 구성인데요. 저 페이지가 좀 안 맞는데, 제가 책이 나오기 전에 책을 오늘 받았고 저는 교재를 미리 하다 보니까 좀 페이지는 안 맞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페이지, 여기 교과서에 있는 페이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교과서 20페이지. 20페이지 찾으셨어요? 20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1번 헌법, 법률, 시행령, 그 다음에 21페이지 4번 시행규칙 이렇게 돼 있죠. 요즘은 헌법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대요.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자꾸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돼요. 소추가 무슨 뜻인지. 소추가 소송을 추진한다 이런 줄임말이에요. 소추, 탄핵심판, 소추 청구 이런 말 하잖아요. 소추됐다, 소송을 추진한다 이런 줄임말입니다. 소추라는 말이. 자, 어쨌든 헌법이 최상위의 규범입니다. 헌법. 우리 책에는 20페이지 헌법이라고 적어놨는데, 헌법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헌법이. 그러면 그냥 참고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법적 개념, 리갈 마인드,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면 꼭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법적 사고력, 리갈 마인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좀 가지기 위해서는 헌법이 뭔지 이런 것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됩니다. 모르는 단어 나오면. 헌법이 최상위 규범이고요.
상위 규범에 위반된 하위 규범은 무효입니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고요.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2번에 보니까 20페이지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법. 그 다음에 그게 20페이지 맨 밑에 3번에 보니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이렇게 돼 있고요. 시행령을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이라고도 합니다. 대통령령 같은 말입니다. 시행령하고 대통령령. 대통령령이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명령 줄임말입니다. 대통령 명령.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보면 시행령 정치를 한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시행령 정치. 왜 그렇게 했어요?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법률은 국민이 만드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게 국회의원이죠.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법률을 국회의원들이 만들려고 하면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다수결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통치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명령이니까 대통령이 바꿀 수 있어요. 국회 동의 안 받고도. 그 대신에 법률은 헌법이 가장 포괄적이고요. 이제 헌법은 뭐 논할 필요도 없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법률은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또는 대통령령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라는 게 21페이지 4번에 있는데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각부 장관명령입니다. 장관명령. 그래서 대통령령보다도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행규칙 같은 말입니다. 이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려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을 그래서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령. 이게 법령이 이걸 법규명령이라고 하고요. 법규명령이라고 하고 시험에는 법규명령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혹시나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법규명령이라 하고 법률을 하고 법규명령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령. 아마 여러분들도 공시법령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한다고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법령이 보면 법이 51개 조문. 물론 시험에 51개인지 52개인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참고로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강의할 수는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119개 조문밖에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서 거의 시험에 한 28문제 가까이 출제됩니다. 그러면 거의 조문 하나하나가 다 시험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목의 특징이 아마 어제 공법이나 오늘 공인중개사법이나 2차 과목은 대체로 80% 이상이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 이해가 아니고요. 이해 안 되면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1차 과목은 한 반 이상은 이해 과목입니다. 민법도 완전히 이해 과목은 아닙니다. 민법도 일정 부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인중개사법은 약 80% 정도가 거의 암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암기하는 게 공부하기가 더 좋더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사람 취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뭘 전공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또 모든 과목을 다 못하는 분도 없습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과목이 있는데 지금 실험 과목도 포기하면 안 돼요. 40점은 받아야 되죠. 합격하려면 최소한. 자, 그래서 법령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시험에는 여기 이 파트는 안 나옵니다. 뭐 법조문이 몇 개가 있냐 이런 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20페이지, 21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 21페이지 1번에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 일반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기 지금 여기 적어놨죠. 일반 법적 지위에 있는 법, 이걸 일반법 또는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일반법의 반대 개념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지금 특별법. 뭐 특별검사 임명한다 이런 거 다 특별법이죠. 그럼 특별법하고 일반법이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어제 뉴스도 이제 법을 알고 보면 좀 뉴스가 새롭게 보일 수 있어요. 어제 뭐 최해병 그 관련된 대령 어디서 판결했어요? 군사법원에서 재판했다. 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에서 한 게 아니고 왜? 군법이 일반 형법보다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은 죄를 지으면 경찰서에서 잡아가는 게 아니라 헌병대에서 잡아간다고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더 우선한다고요. 자, 그래서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인데 민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다. 지금 21페이지 우리 교재 2번에 적혀져 있다는 제목만 보는 겁니다.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이 충돌하면 이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 즉 부모 동의받으면 미성년자는 자기 재산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라는 걸 쉽게 말하면 계약이죠. 계약.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하면 계약할 수 있다고, 집도 사고 팔 수 있다고요.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성년자는 절대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서로 충돌하잖아요. 민법에서는 해도 된다고 돼 있고 부모 동의하면.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모가 동의해도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니까 이 특별법이라고 민법에 비해서는. 그 다음에 3번 22페이지 교재 22페이지 3번에 보니까 사회법, 중간법, 혼합법 적어놨죠. 제목. 여기 우리 시판도 적어놨잖아요. 중간법, 사회법, 혼합법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다 그냥 기본 리갈 마인드, 법적 개념을 이해하려고 설명드릴 뿐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중간법이라는 게 뭐냐면 혼합법, 섞여 있다, 중간에 있다, 사회법 다 같은 말인데요.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는 이걸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개인, 사생활, 사법이라고 부르고요. 이 법이라는 어원을 보면 한자를 보면 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삼수자, 물수자입니다. 갈 것자입니다. 물 흘러가는 식으로 순리대로 하는 게 원래 법이라고요. 어원이. 근데 실제로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커서 보니까 법이라는 거는 꼭 순리에 맞는 게 악법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민인데 실제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대의민주주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다수당이면 다수당에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순리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악법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사법은 개인 사생활을 다루는 게 사법입니다. 그러면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국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와 지자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이런 데 보면 사법학과, 공법학과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저하고 82학번 동기인데요. 서울법대 사법학과 수석 졸업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사법학과 수석 입학했어요. 어쨌든 이 사법,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을 사법,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 공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형법 이런 거는 뭐겠어요? 형법 같은 거는 공법이겠죠? 우리 어제 공법 했잖아요.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게 공법이라고요. 공법은 예를 들면 내 땅에 내 건물을 짓는데 내 마음대로 내 땅이니까 뭐 100층 200층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땅에서. 그 사법이 적용된다면 개인 간의 관계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공법이 적용되니까 공공복리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 땅 주인들이 난 절대 못 팔겠다 내 땅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공공복리를 위해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킬 수 있는 게 공법입니다. 그래서 형법도 공법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 사법하고 공법하고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 혼합법 섞여 있다는 이야기의 두 가지 요소가. 사회법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동관계법이 사회법입니다. 노동관계법 즉 그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취직하고 안 하고는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사법적 요소입니다. 계약이니까 월급 100만 원 줄게 다닐래 안 다닐래 그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다고요. 그게 사법적 요소죠. 근데 일단 계약을 맺고 입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공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중에 공법이 뭐냐면 뭐
하루에 예를 들면 몇 시간 이상 근무시키면 안 된다. 뭐 주휴 수당 줘야 된다. 이런 게 규정되어 있다고요. 월차 수당, 연차 수당 이런 거 주든지 아니면 연차 휴가를 주든지 이거는 법에 강제되어 있다고요. 뭐 여성인 경우는 야간 근로를 시키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뭐 밤새 경비하고 이런 거는 못 받잖아요. 그게 공법적 요소라고요. 자, 어쨌든 결론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가 다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대부분 99%가 공법입니다. 그래서 공법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제 과목하고 오늘 과목이 공부하는 요령은 비슷합니다. 단 공인중개사법의 사법적 요소는 딱 하나 있어요. 사법적 요소. 사생활과 관련된 게 뭐냐면 계약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중개계약은 사법적 요소입니다. 중개계약. 중개계약이 뭐냐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개업공개사하고 중개업소하고 이 계약하는 거는 자유라. 그게 사법적 요소라고요. 집 팔아주세요. 계약이기 때문에 집 팔아달라고 해놓고 싫어요, 안 팔 건데요.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계약이니까. 계약이라는 거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언제든지 계약은 바꿀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런 게 국내법입니다. 국제법이 아니고 그 22페이지 4번에 국내법이라고 되어 있죠. 국내법.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제가 외국 가보니까 한국으로 베트남에도 가보니까 황금부동산 이렇게 간판 달고 있는 거 봤고요. 미국 뉴욕 맨해튼에도 보니까 복덕방 이렇게 간판 달아놓은 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하고 있는 분한테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럼 뭐라고 땁니까? 이러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다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 안 받는다고 국내에서만 적용되니까 외국에서는 외국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면 그 자격증은 따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자격증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면 그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죠. 국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국제법이 아니고. 실체법, 이거는 뭐 좀 말이 어려운데 그냥 인터넷에 궁금하면 쳐보시고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법인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우리 교과서 23페이지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입니다. 목적. 이 목적은 21회 때 출제되고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21회 때 출제되고 15년간 시험에 안 나왔다고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많이 나왔어요. 한 8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총 지금 35회 시험까지 8번 정도 시험에 나왔는데 최근 15년간 시험에 안 나왔다고요? 우리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게 시험에 나왔던 것은 나왔다고 이게 우리 책에 다 중요하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만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10년 넘도록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 목적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논리적으로 이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좀 안 맞아요. 이건 악법도 제가 법이라고 했잖아요.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해야 돼요. 헌법도 보면 1조의 목적이 딱 나와 있어요. 자, 이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험에 그 전문성을 제고인데 공신력 제고하고 이렇게 해서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좀 이따 용어 정의를 하겠지만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단지 자격증만을 취득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그래요.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개업을 하면 개업공개사라고 부르고 취직을 하면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격증만 땄다고 해서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사실은 아무런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보면 제가 논리적으로 해석하자면 이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암기해야 된다고요. 지금 용어 정의가 지금 오늘 하는 게 어려운데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이게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무원들하고 통해봐도 헷갈려해요. 자기들도 이게 공인중개사가 뭔지 개업공개사가 뭔지 소속공인중개사가 뭔지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을 잘 못해요. 어쨌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신력을 제고하는 게 아니라 뭘 제고한다고요?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를 다른 말로 하면 공공복리, 국민재산권 보호가 비슷한 뜻입니다. 근데 만약 시험에 공공복리 대신 국민 경제에 이바지 대신에 공공복리 또는 국민재산권 보호 이렇게 나오면 X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때까지 시험에는 오늘 애들이 문제 1번에 있는데 오늘 애들이 문제 1번에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20일의 기출문제입니다. 15년 전에 기출문제 1번 문제. 좀 어렵죠. 요즘 기출문제 패턴이 이런 식으로 박스 안에 이렇게 해놓고 기억, 니은 이게 전형적인 최근의 기출문제 패턴입니다. 1번과 같은 패턴. 이게 시험에 거의 50% 가까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박스형 문제. 2번보다는 1번 유형이 더 어려운 유형이라고요. 시험 문제 유형이. 근데 1번처럼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이거 아마 문제 보고 이거 해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보고 찾아도. 어쨌든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 목적은 최근 15년간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암기 프린터를 2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70%는 나와요. 7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거 이게 목적이 아닌 것 이렇게 해서 8개 적어놨는데 8개 다 아닌 거예요. 말은 좋은 말인데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명문 규정이. 그래서 시험에 명문 규정이 아닌 목적이 아닌 것은 명문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에 최근 10년간 안 나왔으니까요. 15년 가까이 안 나왔으니까. 자, 이제 여기는 중요합니다. 용어의 정의 25페이지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여기서 요거는 용어 정의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용어 정의. 용어 정의라는 것은 limited definition 영어로 하면 이 뜻인데 이게 뭐냐면 국어 사전적 의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따로 용어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과목은 다 용어 정의가 있어요. 지금 뭐 공법에도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뭐 건폐율, 용적률 예를 들면 이런 용어 정의가 있고요. 자, 이게 우리 중개라고 하면 중개, 국어 사전에 중개를 치보면 중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 국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중개라는 것은 가운데 준자, 사람 가운데서 끼일겠죠. 또 사람인 자 있죠. 사람 사이에 끼어서 소개하는 거, 사람 사이에서 소개를 하는 게 중개입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개가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 교과서 25페이지 맨 위에 그 용어정의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 25페이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병행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즉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개입니다. 중개 대상물은 오늘 하는데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중개 대상물이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럼 자동차를 알선해도 중개가 아닙니다. 권리금도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금 알선해도 중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 중개가 아니면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된다고. 권리금 알선하는 거, 자동차 알선하는 거는. 그리고 또 권리금 알선하고는 수수료를 10% 받아 먹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이게 중개라고 하면 중개보수가 적용되면 우리나라 중개보수 요율은 최대 0.9%밖에 못 받거든요.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알선하고는 중고자동차 소개하고 200만 원, 300만 원 받아 먹어도 불법이 아니라고요. 중개가 아니니까 아무나 해도 돼요. 여러분 노트 소개하는 거 이것도 뭐 노트를 책을 소개하는 거 이것도 국어사전적으로는 중개라고 소개하는 거는 다 그렇지만 노트 팔고 사는 거 중개해도
그거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많이 받아 먹어도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좀 중개가 어려운데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개다. 일단은 중개대상물을 자동차를 소개해도 중개 아니고요. 권리금 소개해도 중개 아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너무 어려운 거 하면 힘드니까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중개업. (28페이지에) 있습니다. 28페이지 중개업. 뉴스에 보면 무슨 업자,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업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업자라는 건 뭐예요? 업자라는 게 직업의 줄임말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업자라고 그래요.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개하려고 자격증 따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요? 중개를 직업을 하려고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 따는 거죠. 딱 한 번만 중개하려면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됩니다. 중개 한 번만 하려면. 근데 중개를 직업으로 하려면 개업 공인중개사만 자격증 따가지고 등록한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직업을 할 수 있다고. 직업으로. 지금도 여러분이 직업을 안 하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소개하고 알선 수수료를 받아 먹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데 중개를 업으로 하면 처벌받습니다. 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자격증 안 따고 하면. 자, 그러면 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중개업 28페이지 그 어명 처리되어 있네. 용어정의.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업이 뭐라고요? 불특정. 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 또는 반복 의사를 가지고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업이다. 직업이다. 이걸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중개업. 그러면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고 돈 안 받고 소개 계속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니라고요. 여러 건을 소개했다 하더라도 돈 안 받았으면 처벌 못한다고. 무등록 중개업자로. 만약에 자격증 안 따고 등록 안 하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근데 돈 안 받고 했으면 100건을 중개해도 처벌 안 받는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무등록 중개업자들이 처벌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많이 있지만. 왜? 적발되면 나 한 건밖에 안 했는데요. 이러면 처벌하기 어렵다고요. 보수를 받아야 되고 업으로 해야 된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특정인하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자격증 안 따고 해도 이모, 고모, 친구 거 소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 없어요. 그건 중개업이 아니에요. 불특정이 아니고 특정인이기 때문에 평소 알고 있던 초등학교 동기들한테만 중개해주고 무자격자가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라고요. 업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예요. 불특정 다수면 뭡니까? 평소 모르다가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불특정 다수죠. 그 다음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10번 하면 반복한 것이고 5번 하면 반복한 거 아니다. 이렇게 판례에 의하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받은 중개보수 규모,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 1년에 3건 했다 하더라도 한 건에 1,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1년에 3천만 원 벌었다면 직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 건에 10,000원씩 받아가지고 1년에 10건 했다 하더라도 1년에 10만 원 벌어가지고 그걸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개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0,000원 정도씩 받았다면. 또 반복 의사가 있는 경우도 지금 반복하진 않았지만 반복 의사가 있는 것도 중개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딱 한 건밖에 안 했지만 무자격자가 중개사무소 간판을 달아놓고 한 건 했으면 그건 비록 한 건밖에 안 해도 중개업자죠. 무등록 중개업자죠. 왜? 간판을 달았다는 건 앞으로 손님 오면 받을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간판 속에. 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메뉴에 공인중개사 32페이지 메뉴에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는 60만 명 정도 됩니다. 60만 명 정도. 근데 그 밑에 32페이지 4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업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 명 정도 됩니다. 11만 명 정도. 지금 한 5명 중에, 자격증 딴 사람 5명 중에 1명 정도 개업을 했어요. 나머지는 취직한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자격증 2번 취득했는데 지금 또 강의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자,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법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무슨 과목 공부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하고 있으니까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어제 공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면서 이 법이라고 하면 그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면 힘들고 따라가기 힘들고 그래도 너무 오버페이스 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빨리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끝까지 1년 동안은 시험 볼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 하면 외계어, 한국말도 아니고 외계어 같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 특히 공법 같은 거는 처음 들어보고 낯선 거라서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에는. 근데 과목의 특징이 2차 과목은 하면 할수록 자꾸 더 쉬워지고 1차 과목은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과목의 특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거는 계속 하다 보면 모르다가도 나중에 되면 쉬워져요. 2차는 하면 할수록. 근데 1차는 외려 파면 팔수록, 공법하고 사법하고 뭐가 더 어렵겠어요? 사법은 사생활이고 공법은 공적인 관계잖아요. 민법은 사생활이라고. 그 민법은 모두 법의 사생활을 법조문에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판례가 많다고, 민법은. 그래서 개인 사생활은 파면 팔수록 어렵다고요. 근데 공적인 관계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건물 지으려면 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거 법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 층수도 용적률, 건폐율 몇 %다, 얼마밖에 못 짓는다, 이런 게 법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암기하기만 힘들지 가면 갈수록 쉬워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차 과목은. 2차 과목은 그냥 계속 강의 듣고 있다가 막판에 암기하시면 돼요. 지금 암기해도 또 다 잊어먹어버리죠. 망각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아예 공부 안 하고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하면 되겠네. 안 된다고. 그때는 불안해가지고 반복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게 언어, 말하는 것도 다 암기하는 거잖아요. 저도 손주가 있는데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이제 말 조금씩 하더라고.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하는데 3글자는 잘 못하더라고. 지금 20개월 정도 됐는데 조금씩 하부지 이 정도는 해요. 그 한 2년 말 배우는데도 한 2년 가까이 걸린다고. 그러면 공부 이것도 말이 다 이게 규칙이고 이게 암기잖아요. 사실은 말하는 것도 규칙을 암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옆에 엄마가 뭐 할아버지 하면 따라서 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나중에 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고요. 말 배우는데도 한 2년 가까이 걸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1년 정도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계속 듣고 반복해보고 읽어보고 써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쉽지가 않아요. 쓰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안 그러면 한번 읽으라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이 법이란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그 이 법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시험 합격해야지 미국서 자격증 따와도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국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도 우리나라에서 못합니다. 변호사 개업. 국제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개업은 못해요. 그냥 컨설팅 해주는 거지. 이 법이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돼. 그럼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어제 제가 그 실무교육, 자격증 딴 사람들 실무교육을 했는데, 그게 동국대학교에서 실무교육 했는데 몽골 분이 계시더라고. 몽골 분. 지금 자녀가 국제고등학교 다닌다더라고. 특목고 다니고 뭐 우리나라 온 지 뭐 한 몇십 년 지났나 봐요. 똑같더라고. 한국 사람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몽골족 비슷하죠. 같은 민족인가 봐요. 말도 똑같더라고. 그 지금 또 학교 사이버대학교 오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그 외국 사람도 합격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못할 이유가 없죠. 외국 오신 지 뭐 좀 오래됐긴 했지만 외국 사람도 합격해요. 그럼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예요. 우리나라에서 합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라고요. 이 법상 공인중개사는 아니라고. 그냥 미국 공인중개사일 뿐이지. 그 우리나라에서 개업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시험 합격해야 된다고요.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따면 개업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자격증 따와도 그 자격증 가지고는 개업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이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면 개업공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32페이지 4번에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개업공개사는 그 32페이지에 보니까 음영체로 되어 있는 그 법조문에 4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업공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등록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등록. 모르는 단어 나오면 인터넷에 자꾸 치보면 돼요. 등록. 자, 등록이라는 건 오를 등자, 등산할 때 등자입니다. 오를 등자, 기록할 녹자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법 공부 들었어요? 수업 한 번이라도 공시법. 예? 공시법에 보면 등기법에서는 이걸 등기하고 등록하고 같은 말이, 등기도 무슨 말입니까? 오를 등자, 기록할 기자잖아요. 기록을 올리는 게 등기고 등록이나 등기나 같은 뜻이에요. 의미는. 그러나 법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뿐이라고요. 그 등기법에서는 등기라고 하고 우리는 등록이라 하고 또 지적법에서는 등록이라 하잖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등록이나 등기나 의미는 같은 의미다. 다만 등기법에서는 그것을 등기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는 등록이라는 표현을 쓴다. 즉 장부에다 올린다고 이 사람 개업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고 올리는 게 개업공개사라고요. 자격증만 따도 그 등록을 안 하면, 등록 대장에 안 올리면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관리하기 위해서 자격증 땄다고 그냥 아무데나 마음대로 그냥 개업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법이기 때문에. 이게 사법이면 개인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등록을 장부에다 올려야 된다고. 이제 개업해가지고 중개업 할 거다 이렇게, 그렇게 한 사람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등록을 한 자. 자, 등록을 한 자가 33페이지 우리 책 메뉴에 보면 종별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종별이라는 게 뭐예요? 종류별. 개업공개사가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요. 거기 맨 33페이지 메뉴에 양가로 1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인. 법인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사람이 법인이에요. 법인.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그러면 법인의 반대되는 개념을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 숨을 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자연인. 숨을 쉬는 사람은 자연인. 법적으로 사람이 법인이라고. 그게 회사라고. 법적으로 사람. 법인 설립 등기하면 법인으로 인정돼요. 무슨 중개 주식회사 이런 게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99%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개인 이름으로 개업한 사람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부칙 개업공개사 이렇게 적어놨는데, 부칙 우리 교재 33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3번에 법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개사, 종전에는 중개인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부칙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부수적인 규칙이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바뀌었는데요. 2006년도에 바뀌었는데, 쉽게 말하면 옛날에 자격증 없이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1985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도입됐어요. 그 도입되기 전에부터 중개업 하던 분들이에요. 근데 법을 만들면서 이때까지 하던 사람 문 다 닫아야 되고 새로 자격증 딴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러면 반발하겠죠. 법이라는 것은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형법 불소급 원칙 이런 게 있어요. 소급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람은 자격증 없어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그분을 줄여서 앞으로 제가 부칙개공, 너무 기니까 부칙개공하면 이분이 부칙개공 또는 중개인 또는 부칙개공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부칙개공. 부칙은 시험에 부수적인 규칙이니까 잘 안 나온다고요. 출제위원들이 부칙을 잘 안 봐요. 그래서 시험엔 잘 안 나와. 어쨌든
이 부칙개혁공개사라는 거는 자격증 없이 옛날부터 하던 사람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사람이 부칙개공이라고 줄여서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이 지금도 현업에 있습니다. 이게 부칙개공 자격증 없이 하는 분. 제가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96살 드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부칙개공 중에서 말하니까 귀가 잘 안 들린다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크게 해보라고. 잘 모르는데 그런데도 엄청나게 토지 위주로 하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저 논산에서 제가 그런 분을 뵀는데 어쨌든 옛날에부터 하던 분들도 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종별은. 다른 법률에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 34페이지 소속공인중개사 메뉴에 지금 시험에 나왔다고 적혀져 있잖아요. 31회 때 나오고 이렇게 공부할 때 이런 거 위주로 하시라고 시험에 나왔던 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라고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시험에 어느 게 나왔다 이게 통계니까요. 통계. 제가 출제하는 가는 교수님들 물어보니까 그 출제하는 교수님들한테 2주 정도 합숙을 하는데 1주 정도 교육받는 게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이거 교육받는데요. 그럼 최근에 기출문제 패턴에서 그대로 나온다고 80%는 만약에 기출문제 유형하고 완전히 바꾸려면은 시험 공부할 때 이제 앞으로는 시험 주관식으로 낸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밝혀야 돼요. 그렇게 밝히지 않는 한 기존 출제 패턴에서 최하 70% 이상은 유지되고 평균 80%는 기출문제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 기출문제 나왔던 것만 열심히 하셔도 80점은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까 앞에 목적 같은 거는 이렇게 언제 나왔다고 안 적혀져 있었잖아요. 용어정의는 제가 나온다고 했죠.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입니다.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고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한다. 제가 소속공인중개사로도 취직을 해보고 개업공개사로 등록도 해봤는데요.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직하니까 사장님이 저보고 상무시켜줄까요? 전무시켜줄까요? 묻더라고요. 이게 임원이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런 게 임원이잖아요. 전무이사든 상무이사든 자격증을 따가지고 있으면 그게 소속공인중개사고요. 법적 용어는. 자격증 없으면 전무이사이든 상무이사든 자격증 없는 사람은 보조원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과장이든 대리든 자격증 딴 사람은 그냥 소속공인중개사라고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은 법에 대리, 과장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그는 그냥 그 사무소에서 부여한 직책이죠. 대리든 과장이든 주임이든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중개보조원입니다.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기본서는 35페이지. 메뉴에 31회 때 나왔다고 돼 있죠. 이 지금 최근에 출제된 것들만 체크해놨는데 이런 것만 해도 70점은 받아요. 최근에 나왔던 것만 정확하게 알면. 굳이 100점 받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렇다고 강사로서는 딱 70%만 강의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더 많은 내용을 한다고요. 그 100% 다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 자, 35페이지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한다고요. 그 중개보조원은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중요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조원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계약서, 확인설명서 이런 거 작성 못하고요. 빈집 구경시키러 데려가고 이런 것밖에 못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론하고 달리 현실은 자격증 없이 취직해도 잘 하더라고요. 하기는. 근데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자격증 없는 사람은 그냥 현장에 집 구경시키러 데려가는 거 이런 것만 가능하지 계약서 같은 거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중개문은 자격증 없는 사람은 못한다고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이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중개 대상 용어 정의가 어려워요. 이게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오늘 하는 용어 정의하고 중개 대상물이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오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총칙이. 민법도 총칙이 어렵습니다. 법률행위. 이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끝나고 나면 중개 대상물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하면 돼요. 자, 쉬었다가 37페이지 중개 대상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